심전도 검사는 왜 하는지 아까는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론 기계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전도여서 제가 이 기계를 일단 올리긴 했고요. 이 심전도는 이렇게 모니터 상에서 나오고 이렇게 용지로 측정이 가능한데, 이 심전도는 일회성으로 재는 심전도예요. 뭐 1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가 실제 부정맥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심장 박동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이제 방법이고요. 심장병 중에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가 실신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갑자기 확 쓰러지거나 갑자기 꼭 경련과 비슷한 증상으로 의식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보통 나타나죠. 하나는 뇌로 가는 산소량이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갑자기 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춰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부정맥이 계속 발생해서 심장이 안 뛰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심장이 뛰더라도 지멋대로 뛰어버리게 되면 심장이 피를 머금고 짜줘야 되는데 뭐 머금지도 못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쓰러지는 타이밍 때 딱 마침 병원에 와가지고 심전도를 딱 찍으면 어떤 부정맥이 어느 정도 심해요. 부정맥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진단해낼 수가 있는데, 집에서 쓰러지고 병원에서 안 쓰러지니까 검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이 몸에 심전도 패치를 붙여놓고 집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하룻밤을 자요. 그러면 아이가 생활하는 전 구간의 심전도가 지금 미세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막 쌓이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이제 홀터 심전도 검사라고 해요. 장착하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막 짖을 때, 흥분할 때, 이럴 때 이제 아이가 어느 타이밍에 심장이 어떻게 변해 나가느냐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심장병이 있어서 라스가 활성화가 되면 자율신경이 흥분된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었는데, 심장병이 진행돼서 부정맥이 있는 아이들은 두 가지 패턴으로 보통 진행이 돼요. 어떤 아이는 심장이 너무 막 빨리 뛰어, 막 빠르게 뛰어. 그래서 빨리 뛰는 빈맥성 부정맥을 가진 환자들이 있고요. 아니면 심장이 늘어져. 전도가 끊어지거나 심근 경색이 일어나거나 전기를 만드는 세포가 노화됐거나 그 주변에 경색이 일어나게 되면 전기 신호를 잘 못 주니까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한 번씩 빠지거나 두 번씩 빠지거나, 이렇게 심장의 사이클이 늘어나지는, 천천히 뛰는 심장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빨리 뛰는 심장병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흥분했을 때 이상 파형들이 막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흥분하면은 안 그래도 막 자율신경이 흥분돼 있으니까 심장을 더 빨리 만드는데, 막 빨리 만들다가 보니까 심장이 지멋대로 막 뛰는 구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밥 먹을 때, 막 누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이럴 때 이제 보통 막 이상 파형들이 나타나면서 아이가 뭐 실신을 한다라든지 쓰러지는 양상들이 보여질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천천히 뛰는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심박수가 아이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다가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아침 무렵이 됐어요. 그러면 심장이 쫙 늘어지는 거예요. 뛰는 속도가. 천천히 뛰는 거죠. 막 10초, 20초간 심장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아이가 잠에서 깼어요. 근데 심장은 빨리 그에 맞춰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심장에 병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정신을 차렸는데 심장은 여전히 멈춰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뇌에는 산소 요구량이 더 많아지고 몸은 산소 요구량이 더 많아지는데 심장은 늘어져 있으니 내 몸은 어떻게 됐어요? 팍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지, 어느 정도 심각도로 발생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러한 몸에 장착해서 집에 가서 검사하는 홀터 심전도라는 방식의 심전도 검사가 종종 부정맥을 유발하는 심장병 환자들에게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엑스레이 검사인데요. 아마 이건 뭐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우리 아이의 심장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뭐 어쩌네, 약을 더 늘려야 되네, 이런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정상 아이의 심장 상태이고요. 네, 심장병이 있는 아이의 심장 상태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사실 보여드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이 증상 중에 하나가 기침을 보인다, 기침이 주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제가 아까 심장의 전반적인 이 사이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기침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 심장병 자체가 유발하는 증상이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우리 아이가 기침을 많이 해요. 그러니 심장약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장약 종류를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기침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해요. 첫 번째는 심장병과 상관없는 폐 문제,
혹은 기관지염 문제, 뭐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령이 되다 보니까 만성적인 기관지염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폐 자체의 문제나 기관지의 문제, 혹은 심장병이 많이 진행돼서 폐에 막 압력이 발생하는 폐성 고혈압이 심한 환자들은 기침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거는 헐떡거리거나 호흡을 좀 힘들어하거나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병이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 항상 우리가 뭔 얘기를 하냐면 호흡을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래서 아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분당 몇 번의 심장이 뛰는지, 죄송합니다. 분당 몇 번의 호흡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요청을 해요. 보호자분들한테. 그래서 아이가 자고 있을 때 그 호흡수, 그리고 아이가 편안하게 안정하고 있을 때 호흡수에 따라서 우리 몸이 정상적인 몸이라고 하면 막 흥분했을 땐 당연히 호흡수가 빨라지겠죠. 자고 있을 땐 편안해지니까 호흡수가 낮아지죠. 근데 폐에 압력이 발생하는 아이들 혹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기 시작할 그러한 시점에 있는 아이들은 호흡이 빨라요. 언제? 잘 때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잠잘 때의 호흡수가 30회 이상이 넘으면 폐의 압력이 과해져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물 찰 수 있습니다. 해서 호흡수가 몇 번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집에서 항상 체크하시고 호흡수가 빨라지면 반드시 병원에 연락을 주십시오라는 교육을 항상 시키는데요. 호흡수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호흡수를 항상 재라고 말씀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호흡수는 20회 미만이어야만 이제 되는데요. 30회 이상이 됐을 때는 병원에 연락을 주시거나 빨리 내원하셔서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 보셔야 됩니다 라는 예의를 보통 이제 드리죠. 근데 어떤 집 환자는 아이가 병 초기 때 뭐 한 21회, 22회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뭐 한 일주일 사이에 좀 늘어나서 뭐 25회 이래요. 근데 또 한 7, 8일 지나고 나가지고 막 28회, 29회 막 이래요. 근데 30회가 안 넘으니까 내비두신 거죠. 네. 이러고 나면 며칠 있다가 그냥 30회는 넘을 거고 갑자기 뭔가 문제가 발생하죠. 30회라는 커트라인은 갑자기 아이가 확 문제가 됐을 때 커트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잠잘 때마다의 호흡수를 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호흡수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하면 30회가 넘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 연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기에 뭔가 진화를 하고 문제점을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30회 안 넘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가 잘 때 호흡수를 제대로 이제 못 재는 환자들은 그냥 아이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호흡수를 보통 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지 않고 좀 깨어있기 때문에 호흡수가 조금은 빠르겠죠. 그래서 아이가 쉬고 있을 때의 호흡수의 커트라인을 우리가 보통 한 분당 40회 뭐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이가 깨어있는 상태, 좀 아이가 진정돼 있더라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호흡수는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좀 진정돼 있고 잠을 들락말락하는 그 타이밍 때 좀 재보셔라 라는 말씀 보통 드리는데 확실하게 아이가 진정돼 있고 안정된 상태에서 이 호흡수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아이가 잠이 들었을 때 호흡수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고 최근 들어서 추이가 어떤지를 봐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호흡수가 빨라지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엑스레이는 왜 찍어요? 그냥 처음에 심장이 얼마큼 커졌는지, 더 커졌는지, 커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찍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엑스레이를 찍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상적인 아이의 심장이 이 정도의 구조물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는 보시면 심장이 훨씬 커져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죠. 여기가 이제 심방 부분이거든요. 좌심방 부분. 좌심방이 커지면 이렇게 좌심방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심장이 얼마큼 커졌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럼 진짜 정확하게 얼마가 커졌고 몇이 커졌고 커진 정도가 아니라 실제 여기에 차지하는 압력은 얼마나 상승됐는지를 보는 것들은 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심장의 변화 상태를 보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주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한테 엑스레이를 찍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호흡수가 빨라지면 폐에 부하가 걸리게 되고 결국은 폐에 물이 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처음에 찍게 되면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폐 부분인데 이런 폐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게 좀 뿌얘지는 느낌을 받아요. 폐 부종이라고 하면 물이 찬 건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뭐 허옇게 변하지만 그렇게 허옇게 변하기 전에 폐 부종으로 갈 수 있는 초기 상태, 약간 미약하게 얘 곧 폐 부종 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상태의 미약한 변화들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호흡수에 따라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폐부종이 오기 전에 그 가능성 여부를 훨씬 더 일찍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는 심장의 사이즈의 변화와 얼마만큼 심장병이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심장병의 가장 큰 적인 폐부종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올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미연에 확인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기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심장병 걸린 아이들의 기침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사실은 심장하고는 크게 상관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먹게 지나가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들여 마시고 기도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쭉 내려가서 오른쪽과 왼쪽 폐로 이 기도가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나눠진 큰 기도들이 미세한 오른쪽 뭐 위에 옆, 중간 옆, 뭐 아래 옆 그리고 막 미세한 기관지로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관지로 나눠지고 그 기관지는 더 새 기관지, 미세한 기관지로 막 내려가면서 되게 많은 기관지들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심장병이 진행되면 이 심방 부분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실은 아이를 옆으로 찍은 사진인데 아이를 눕혀서 찍게 되면 이 기도가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기도가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두 개로. 큰 기관지 두 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심방이 어디냐면 여기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위에서 보면. 그러면 기관지가 두 개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이 아래에 있는 심장이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심방이 커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두 개의 기관지를 눌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버리게 되고. 지금 이 환자하고 보면 이 환자는 기도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이제 기도의 사이즈가 다 유지가 되고 물론 옆으로 찍혔기 때문에 기관지는 잘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 환자는 기도가 이렇게 가다가 기도가 이렇게 위로 갑자기 올라가죠. 심장이 커졌기 때문에 기도가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런 변화들을 보이게 되고 이 부분이 이 아이는 시작 부분이나 중간 부분, 끝 부분의 사이즈가 거의 다 비슷한데 이 아이는 가다가 여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좁아져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좁아지죠. 그죠? 그러면 기관지 주변도 다 같이 눌리게 되고 좁아지게 되고요.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면 공기가 지나가다가 유속이 빨라지게 되죠. 그러면 그 빠른 유속이 기관지 벽을 계속 때리게 되고 그러니까 숨을 들여 마시고 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게 기침을 유발하고 계속 반복된 기침들은 기관지 벽을 계속 자극을 시켜서 기관지에 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기침이 심해져 버리게 되는 양상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심장병 때 나타나는 기침은 뭐 만성적인 기관지염 혹은 폐에 심각한 압력이 많이 심한 환자들에게 나타나지만 통상적으로 초기 심장병 아이들이 기침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 뭐 이뇨제도 뭐 이게 커졌기 때문에 물론 기침을 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뇨제를 쓰거나 뭐 강심제를 써가지고 심장을 확 뭐 쪼그라뜨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기침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 기관지에 들어오는 이 자극을 죽여주는 요법 그리고 기관지에 생겨 있는 염증들을 컨트롤해주는 방법만으로도 기침을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뇨제나 뭐 심장약을 몽창 써가지고 심장 사이즈를 줄여. 그럼 기침 멈출까요? 예, 멈출 가능성이 높아지죠. 다만 문제는 이뇨제를 세게 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기관지는 다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지 점막이 수분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 건조해지죠. 그 기침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심장약을 더 썼는데 기침이 더 심해진다. 뭐 이런 환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심장병이 있어서 증상을 없애달라. 애가 막 헐떡거리고 아이가 호흡이 빨라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기침을 하고 다양한 심장병의 증상들이 있는데 증상을 없애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기관지 염증약 쓰고요. 다음에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기관지 확장제 쓰고요. 그 다음에 이뇨제 몽창 쓰고요. 강심제 몽창 쓰고요. 아까 얘기했던 8가지, 9가지 약을 막 몽창 써요. 그럼 증상은 없어지죠. 하지만 몸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심장병 환자들을 오랜 기간 컨트롤하기 위해선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을 일부 양보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증상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약을 더 증량하거나 조절 없이 그냥 유지해 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다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 결국은 이런 검사들을 통한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든 뭐 심전도가 됐든 뭐 초음파 검사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유지하는 환자들, 혹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아직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데 심장병이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러면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증상은 멀쩡해, 별로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병원 가서 계속 검사하자 약을 바꿔야 된다. 어이씨, 왜 저러지? 뭐 이렇게 뭔가 불안한 마음을 겪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 환자에 따라 가지고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심장병이 빠르게 진행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제 고양이 심장병, 특히나 이 비대성 심근증을 가진 고양이의 방사선상 사진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고양이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은 심장이 정상 심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실제 고양이는 강아지하고 좀 다르게 심장병이 있더라도 심장이 이렇게까지 커질 때에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요. 이 정도 커진 상태는 정말 너무 심각한 증상들을 유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심장병이 진행되더라도 엑스레이상에서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 검사에 훨씬 더 많이 의존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고양이들이 초음파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하죠. 그게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가 고양이 심장병은 보통 이렇게 심장이 커졌을 때 발렌타인 하트 쉐입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트 모양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원래 이제 심장을 우리가 이렇게 발렌타인 그리죠. 근데 사실은 이거랑 좀 다르죠, 많이. 원래 이제 고양이 심장은 동그랗게 생겼지만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약간 마름모 형태인데요. 심장병이 진행되면 이쪽이 커져요. 왜냐? 이쪽이 좌심방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병이 더 진행되면 양측에 같이 문제가 오죠. 그래서 우심방도 커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름모 꼴린 형태가 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네. 근데 요거를 조금 이제 과도하게 이제 표현을 해서 발렌타인 뭐 하트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심장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이건 옆에서 본 모습이죠. 이게 정상 고양이의 심장이고, 이건 좀 과도하게 커진 고양이의 심장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심할 정도라면은 우리 아이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고양이들은 이렇게까지 커진 심장을 실제 임상에서 만나는 것은 흔치는 않고요. 병초기 때 증상에서 내원했을 때 초음파로 확진을 받더라도 심장의 모양들은 정말 많이 크게 변해지진 않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모습이 아이를 눕혀서 찍은 모습이고 이 모습은 아이를 옆으로 두고 찍은 모습입니다. 정상 고양이 심장은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근데 병이 진행되게 되면 이 부분이 좌심방 부분이죠. 그 좌심방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 심장에서 이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너치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병이 더 진행된 심장병들은 심장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너치식으로 이 부분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간 너치를 띠는 양상으로 보통 변해가게 돼서 엑스레이 상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는 심장이 커지진 않았지만 혹시나 비대성 심근증으로 진행될 수 있겠구나. 결국은 심방이 커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실제 이 아이는 심방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뭐 말씀 안 드려도 바로 보이시죠? 이렇게 너치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제가 심방에 대한 얘기를 아까 전 엑스레이, 이번 엑스레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심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모든 심장 질환의 키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고양이 심장병도 그렇지만 강아지의 이천판 폐쇄부전증 그리고 개 고양이에서 다 생길 수 있는 각종 선천적인 여러 가지 심장병들도 결국은 압력이 어느 쪽으로 들어와서 어느 쪽 심방을 확장시키느냐 그리고 볼륨이 아닌 양이 아닌 압력 자체만으로도 어느 쪽 심장이 부하가 걸려서 압력이 세지게 되면 그쪽 심실로 피가 못 내려오니까 해당되는 심방의 사이즈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적의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든 다음에 압력의 병을 일으키는 병이든 결국 심장병은 그렇게 크게 나눠지니까는요. 뭐든 상관없이 결국은 심방의 문제가 보통 나타나더라. 그래서 심방의 볼륨이 커지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심방의 볼륨을 빼주기 위해서 이뇨제든 아니면 강심제든 이런 약제들을 우리가 조절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심장병도 이렇게 심방이 커지다 보니까 뭐 잘 알다시피 심방이 커지면 그쪽에 혈액이 정체가 되고 혈액이 정체가 되면 그쪽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고 혈액이 굳게 되고 혈전이 더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